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58세 강민재라고 합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상업용 빌딩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전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딸 하나 키우면서 악착같이 살아왔거든요. 30년 전만 해도 저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발품 팔아가며 살았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매물 확인하고 저녁 늦게까지 고객들 안내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IMF 때 헐값에 나온 작은 건물 하나를 용기 내서 샀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지금 건물을 사면 어떡하냐. 곧 더 떨어질 텐데 하면서요. 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믿어줬습니다. 여보, 당신 판단이 맞을 거예요. 우리 한번 믿고 해봐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지금은 서울 외곽이긴 하지만 빌딩 세 채도 운영하고 있죠. 이제는 제법 여유도 생기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 됐어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건물주라고 해도 돈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서윤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도록 해요. 돈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돈에 집착하며 살지 말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늘 박혀 있습니다. 아내는 딸이 10살 때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이었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가버렸죠. 그때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딸 당신처럼 착하고 바르게 키울게. 꼭 약속할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20년 넘은 작업복을 입고 직접 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전구도 갈고 화장실 막힌 곳도 제가 뚫습니다. 세입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말씀하세요. 그 빌딩 관리인 아저씨 참 성실하시더라.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고장난 곳은 거의 3, 4일 안에 해결해 주셔. 네, 맞습니다. 저는 관리인 아저씨로 통합니다. 제가 건물주인 줄 아는 사람은 제 직원들과 세무사, 변호사 정도예요. 세입자들은 절 그냥 부지런한 관리 아저씨로만 알고 있죠. 딸 서윤이도 제가 그냥 건물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해왔거든요. 아빠는 건물에서 관리하는 일을 해. 월급 받아서 우리 서윤이 키우는 거야. 아빠, 그럼 우린 가난한 거야? 가난하진 않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야. 있을 건 다 있잖아. 저희는 30년 넘게 20평대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구나 가전도 고장나서 고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새 걸로 잘 바꾸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딸은 불평불만 없이 잘 커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키워 미안했는데도 작은 것은 언제나 자기 몫을 해내려 했어요. 설거지도 청소도 도와줬죠. 애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난 뒤부터는 공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제가 다 맡아 하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딸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로 해결했습니다. 딸이 직장에 취업한 후부터는 자취를 권했습니다. 혼자 살아봐야 살림에 대한 감각이 생길 거라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작은 아파트에서 자취하면서 혼자 회사 다니고 있죠.
솔직히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었지만 전세 자금만 지원해 줬어요. 딸이 고생도 모르고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클까 걱정이었거든요. 아빠, 노후 준비는 확실히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전세금 주고 나면 아빠 쓸 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네 엄마가 남겨둔 것도 있고, 이번에 주는 전세금은 너 결혼할 때 보태야 되는 거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 알았지? 걱정 마요. 아빠 땀 묻은 돈은 내가 어떻게 막 쓰겠어. 그래도 아빠 덕에 월세 아꼈는데 그거 열심히 모을게. 그래서 나중에 아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럴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예요. 아내를 닮아서 마음씨도 곱고 불평불만을 할 시간에 언제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현명한 아이기도 했고요. 그런 제 딸이 32이 됐을 때였을 겁니다. 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아내 닮아서 단정했습니다. 성격도 온순하고 착해서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딸이 표정이 밝아지더니 전화 통화할 때마다 웃음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었죠. 그러다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쯤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서 날 잡아서 부모님하고 다들 같이 보자시는데 처음엔 기뻤습니다. 30이 넘어가니 슬슬 결혼 걱정이 됐거든요. 주변에서도 딸은 결혼 안 하냐고 걱정들 해줬고요. 제 딸도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거지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좋아하기만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래, 잘 됐네. 어떤 사람인데? 어디서 알게 됐어? 회사 거래처에서 알게 됐어. 크진 않은데 나름 무역회사 대표님이야. 37살이고 서울 외곽 쪽에 사무실도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 내가 옆에서 보니까 어른들한테 참 잘하더라고. 아빠한테도 잘할 것 같아서 마음이 갔지. 37살의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다니 사업을 한다는 소리에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을 많이 봐서 그런지 걱정이 되더군요. 회사는 어디 있는지 알아? 나중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물었는데 딸아이 대답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무실 주소가 제 빌딩이었으니까요. 아빠 왜? 혹시 아빠 알아? 아니다. 그냥 그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다. 언제 한번 데려와 봐라. 응, 다음 주에 한번 데리고 갈게. 아빠, 준영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도 마음이 들어 할 거야. 그래, 알았다. 아빠도 기대되네.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왜 찜찜했냐고요? 그 준혁이란 이름을 듣자마자 누군지 바로 떠올렸거든요. 그 회사가 바로 지금 월세를 6개월째 밀리고 있는 세입자였으니까요.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800만 원짜리 사무실인데 작년 여름부터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늦고 그 다음엔 2달 밀리고 이젠 완전히 6개월치가 밀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기에 은행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15억 원이 부실 채권으로 넘어왔는데 우연히 제가 그 채권을 인수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채권 인수 당시에는 제 빌딩 세입자인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서류 정리하다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저한테 월세도 밀리고 채권도 진 거예요. 총 금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저는 임대사업을 하며 항상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하곤 했습니다. 제 얼굴이 알려지는 것도 싫었고 건물주가 건물 관리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그래서 저 대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직원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월급 주고 함께 일하고 있으니 직원은 맞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매달 제 직원한테 전화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빌던 회사였어요. 제 직원이 보고할 때마다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상견례 이야기를 받은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사장님, 또 그 무역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번 달도 어렵다고 하네요. 제 딸아이가 만나고 있던 사람이 대표라고 하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도대체 어떤데? 수출 물량이 줄어서 지금 회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엔 큰 계약이 들어올 것 같다고 하는데 이미 몇 달째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사업하는 사람들 어려운 시기니까. 제가 좀 인정이 있는 편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세입자한테도 몇 달은 봐주고 사정이 딱한 사람들은 더 기다려주곤 했어요. 코로나 때는 월세를 반값으로 깎아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6개월이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4,800만 원이 밀린 상태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제 딸의 남자친구라니.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사람 됨됨이는 괜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업가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직접 그 빌딩에 관리 점검을 나갔습니다. 보일러 상태도 확인하고 복도 조명도 몇 개 깜빡거려서 갈아야 했거든요. 작업복 입고 공구 가방 들고 건물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6층 무역회사 사무실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무실이 그리 크지 않아요. 직원도 대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복도 환풍기를 점검하려고 근처에 서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 탓에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도 월세 못 낼 것 같아요. 건물주가 또 재촉하는데 뭐라고 둘러댈까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알기에 이 젊은 남자 이름이 박준혁이었으니 제 예비 사위였죠. 그 사람 왜 이렇게 악착 같은 거야? 우리 같은 중소기업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나? 건물 세 채나 가지고 있으면서 800만 원이 그렇게 급한가? 나이든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 아버지인 듯 했어요. 아버지, 그 사람 원래 그런가 봐요. 돈 많으면서 왜 이렇게 빡빡 우려먹으려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15억짜리 채권까지 사가지고 우릴 쥐고 흔드는 겁니다. 다른 건물주들은 코로나 때 월세도 깎아주고 그랬다는데 이 사람은 한 푼도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러게 인정머리랑은 없는 사람 같아. 우리 망하면 좋겠나? 악착 같아. 박박 우려먹는다. 인정머리 없다. 제가 세입자를 좀 배려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미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이나 월세를 밀려놓고 건물주 탓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번 달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직원 월급도 밀렸는데. 이번 주에 큰 계약 하나 성사되면 해결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게 벌써 2달째 같은 말씀이신데.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예비사위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직원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월급도 밀리고 있다니 회사 사정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제 딸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무슨 의도일까? 혹시 제 딸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가난하게 산다는 걸 알 텐데 저를 건물 관리직으로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딸이 그런 걸 숨기진 않거든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남자친구가 급하게 일이 생겨서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되냐고 연락이 와서 해외 바이어 미팅이 갑자기 잡혔다나 봐. 그래, 괜찮아.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 주에 보면 되지 뭐. 미안해요. 우리가 먼저 보자고 해놓고 이렇게 약속 깨트려서. 뭘 그런 걸 가지고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넌 저쪽 집 부모님들 본 적이 있어? 나?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친근한 느낌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나쁜 분들도 아니야. 딸은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저는 속으론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그렇게 안 좋은데 해외 바이어 미팅이라니,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간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야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 직원이 보고를 했거든요. 사장님, 그 무역회사 쪽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이번엔 직접 사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네요. 사정을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언제 온대?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오겠답니다. 대표랑 아버지분이 함께 오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그게 바로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던 날의 하루 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날짜를 미룬 거구나. 저를 만나야 하니까 처가댁들 집안 방문보다야 건물주 만나는 게 더 급했던 거죠? 그 순간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딸과 예비장인을 만나는 것보다 건물주인 저를 만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확실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오전, 저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빌딩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건물 청소도 하고 화단에 물도 주고 주차장 라인도 확인했습니다. 건물 1층 로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오전 10시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새까만 차체에 번호판도 깔끔한 데다 무려 억소리 나는 차였죠. 차에서 정장을 쭉 빼입은 젊은 남자와 나이 든 남자가 내렸습니다. 예비사위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건물 앞에 서서 한숨을 크게 쉬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꼭 설득해야 해요. 아니면 우리 진짜 망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최대한 잘 말해볼게. 너도 괜히 말 잘못했다가 화내시게 하지 말고. 제가 작업 도구를 들고 로비에 서 있으니 그들은 저를 그냥 관리 아저씨로 보고 지나쳤습니다.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지나가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저한테는 인사 한마디 없더군요.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겠죠?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직원을 몰래 불러내 말했습니다. 내가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 저 사람들 좀 상대해줘.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사장 안 나왔다고 하고 내가 물어봐달라는 거 좀 물어봐줘. 알았지? 그렇게 당부하고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실 안쪽 캐비넷에 가려진 사각지대로 향했습니다. 캐비넷 작은 틈 사이로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어요. 예비사위는 다리를 떨고 있었고 그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유, 죄송해서 어쩌죠? 그 사장님이 오늘 바쁜 일이 생기셔서 못 오신다는데 일단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말하자 두 사람이 크게 실망하더군요. 직접 뵙진 못하나요?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평소에도 빌딩 세채 관리하시느라 바쁘신 분이세요. 지금 당장은 연락도 안 되실 건데. 안 바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두 사람을 앉혔습니다. 앉으시죠.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직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무슨 말씀하러 오셨는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밀린 월세와 채권 이야기시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져서 이렇게 됐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꼭 정리하겠습니다. 예비사위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을 자세히 보니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냥 위기를 넘기려는 눈빛이었어요. 코로나 때 타격이 컸고 요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수출이 잘 안 됩니다. 중국 쪽 경기도 안 좋고 환율도 불안하고요. 하지만 이번에 중국 쪽 대형 바이어랑 큰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입니다. 이게 성사되면 한 번에 밀린 거 다 정리하고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겁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큰 계약이 언제 성사됩니까? 다음 달 안으로 확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샘플도 보냈고 상대방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 달,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다음 달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직원이 매번 같은 말을 전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다음 달까지 월세 입금이 안 되면 계약 해지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 있으시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직원이 차 한 잔씩 대접하고 30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사업 전망, 이런저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세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 박준혁이라는 청년,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눈빛이 진실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눈앞에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사업 계획이나 대책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벌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을 배웅하는 직원에게 제가 카톡을 보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슬쩍 보더니 저 대신 물어봐 주더군요. 참, 박 대표님, 혹시 결혼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그럼 여자친구라도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분들은 연애도 잘 안 하신다던데. 예비사위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곧 결혼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결혼은 인생의 큰 경사니까요. 어떤 분이신데요? 같은 업계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회사 다니는 여자입니다. 착하고 순해서 마음에 듭니다. 별로 욕심도 없고요. 평범한, 착하고 순해서 욕심도 없고 제 딸을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말하더라고요.
월세에 직원 월급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1억이 넘는 차를 개인 자가용으로 타는 남자가 저런 이유로 제 딸을 마음에 들어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조만간 상견례도 하시겠네요. 아, 네. 내일 처가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예비 장인어른이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사업하시나요? 아닙니다. 건물 관리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평범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재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집에 재산이 없다는 걸 확인까지 했다고 하니 기가 찼습니다. 저희 집안을 완전히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사람은 재산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품이 중요하죠. 아이,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건성으로 대답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럼 내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장인어른께 좋은 인상 남기셔야죠.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꼭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깊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직원은 제게 무슨 사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저와 만날 사람들, 제가 건물주인 줄도 모르고 제 딸을 평범하고 착하고 순한 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재산도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내일 남자친구 온대. 떡볶이 좋아하는데 내가 준비할게요. 아빠가 좋아하는 해물찜도 준비할 테니까 아빤 그냥 편하게 있어요. 그래, 알았다. 아빠도 일찍 들어갈게. 아빠 너무 부담 갖지 마. 준혁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도 잘해줘. 그리고 벌써 결혼하고 어떻게 살 건지 계획도 다 세워놨던데? 좋은 사람. 우리 딸은 정말 순진하게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말이죠. 어떤 계획인지 들어봤어? 결혼하면 일단 오빠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하더라고. 대신 내가 살고 있는 자취방 전세금을 결혼 비용에 보태달라고 하던데? 전세금을? 딸아이 자취방 전세금은 2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걸 결혼 비용에 보태달라고 하다니 순간 소름 돋는 의심이 생겼지만 애써 지웠습니다. 설마 제 딸아이 전세금이 탐난 건 아니겠지 싶었어요. 혹시라도 결혼 전엔 절대 전세금 빼지 말아라. 걱정 마. 그거 어차피 아빠 명의잖아. 다음날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관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아이였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못 온대.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는데 심장 쪽이 안 좋으셔서 응급실에 있으시다는데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정신없으니까 안 오는 게 낫다고. 진짜 안 가봐도 될까? 네 남자친구가 하라는 대로 해주렴. 가족 일이고 넌 아직 외부인이잖니. 한 발짝 떨어져 있을 필요는 있지. 나라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발을 동동 굴리는 딸의 전화를 끊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 박준혁 대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받았어? 아니요, 그런 연락은 전혀 없는데요. 그 오전에 통화했을 때도 멀쩡하셨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거짓말. 무슨 이유에서인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비 장인과의 만남이 귀찮아서 아니면 처가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핑계를 댄 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제 딸아이의 정성은 벌써 2번이나 묻혔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뭔가 탁 하고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제 딸을 이런 사람한테 줄 순 없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생각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동네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딩 뒤쪽 골목인데 좁은 길이라 차가 거의 안 다니는 곳이에요.
한쪽은 담벼락이고 한쪽은 상가 뒷문이어서 폭이 3m도 안 되는 좁은 골목입니다. 오후 5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건물 뒤편 화단 쪽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공구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빵 빵빵빵. 뒤를 돌아보니 고급 외제차가 제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며칠 전 예비사위가 타고 온 바로 그 차였습니다. 좁은 골목이라 비켜설 때도 마땅치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옆으로 붙어서 차가 지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담벼락에 몸을 붙이다시피 하면서요. 빵빵 빵빵빵빵. 그런데도 계속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그것도 짧게 누르는 게 아니라 길게, 시끄럽게 말이죠. 저는 더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근데 제가 비켜서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공구 가방이 차 옆면에 툭 하고 닿았습니다. 가볍게 스친 정도였어요. 저도 놀라서 얼른 가방을 떼어냈죠. 그 순간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섰습니다. 끼익! 차문이 벌컥 열리고 한 남자가 환한 얼굴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예비사위였죠. 야, 이 XX! 첫마디부터 욕설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사위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차에 손댔어? 눈은 달고 다녀?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제로 제 가방이 닿았으니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는 제 사과 따위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차 옆면을 살피다가 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아주 나이만 처먹으셨나봐. 앞도 안 보여? 이게 얼마짜리 차인지 알기나 해? 당신 같은 사람 평생 월급 모아도 못 사는 차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 있으면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변상?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변상을 해요. 이거 수입차라고. 부품값만 해도 수백만 원이야. 여기 봐. 여기 긁혔잖아요. 예비사위가 가리키는 곳엔 아무 긁힘도 없었습니다.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건가 봐요. 그런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작업복, 때 묻은 운동화, 공구 가방, 저를 완전히 깔보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벌레 보듯이. 아니 길을 좀 잘 다녀요. 나이만 처먹고 뭐하며 산 거야? 이런 좁은 길에서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다니면 어떡해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정말 조심? 이미 늦었어. 당신 같은 XX가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이씨.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별 거지 같은 인간이 이씨. 그때 골목 어귀에서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장사하신 분이었어요. 아이고 젊은 양반이 왜 이래요? 실수로 그런 건데. 강씨 괜찮으세요? 실수면 다예요? 이 차가 얼마짜린지 알아요? 1억이 넘는 차라고요. 뭘 모르면 입 좀 다무세요. 네? 그래도 욕을 하면서 그러면 어떡해요 어르신한테.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골목 상인들이었어요. 다들 저를 아는 분들이죠. 하지만 예비사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 꼴값들 떨고 있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이 모양이야? 돈 없으면 그냥 집에나 처박혀 있지. 아니면 이런 좁은 골목으로 다니지 말든가. 젊은이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동네 철물점 주인 아저씨가 말을 걸었지만 예비사위는 손으로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상관하지 마세요. 이건 저랑 이 사람 문제니까. 당신들이 끼어들 일 아니라고요. 말게 못 알아들어?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수리비 견적 나오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예비사위는 그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고 봤더니 대본에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일용직 노가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명함은 왜 만들어? 뭐 폼 잡으려고? 뭐도 없는 것들이 꼭 있는 티 내고 싶어 한다니까. 아우 짜증나. 그리고는 차에 타더니 그대로 급발진하며 가버렸습니다. 저를 거의 스칠 듯이 지나가면서요. 그걸 보면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깔봤던 겁니다. 어디서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날 줄 상상도 못하고 말이죠. 아유, 강씨 괜찮으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참 버릇이 없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 그래도 저건 너무하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아닙니다. 실제로 제 가방이 닿았으니까요. 제 잘못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를 향한 모욕은 사실 참을 수 있었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제 딸의 남자친구라는 거였습니다. 저한테 저렇게 대하는 사람이 제 딸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결혼 전이니까 잘해주겠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저런 사람이 아내를 제대로 대해줄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3주 뒤 저는 빌딩의 관리 점검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6층 화장실 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였어요. 공구 들고 6층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복도 끝 예비 사위의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운 날인데도 에어컨도 안 틀고 문만 열어뒀더군요. 그만큼 쪼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까지 월세 내라고 연락 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법적 조치 운운하시던데요. 저번에 이야기 잘 된 거 아니셨어요? 여직원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 뒤로 미루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건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계속 그 얘기하지 마세요. 재수없게. 직원들 월급 이번 달 것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다들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그것도 알아서 한다니까요. 제발 좀 조용히 해요. 지금 내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요. 예비사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책상을 손으로 퍽 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나야. 이번 주 금요일? 그날은 꼭 가야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리 바빠도 상견례는 꼭 갈 거야. 앞에 약속 깬 건 진짜 미안해. 그 회사가 바쁘다 보니 그랬어. 걱정 마. 결혼하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살림부터 먼저 합치면 너도 좋을 텐데. 제 딸과 통화하는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좀 전에 짜증 섞인 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척하는 목소리였죠. 알았어, 서윤아. 사랑해. 너만 믿고 있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다른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건물주 만나는 거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무조건 가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일단 금요일 5시에 상견례에서 서윤이 아버님 설득해서 전세금부터 빼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 결과에 따라서 건물주한테 어떻게 돈을 줄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비사위는 잠시 아버지 말을 듣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서윤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돈이 걔한테 있어요. 일단 결혼하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올리자고 설득하고. 네. 어차피 유책사유 있으면 파혼이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는 배관 수리 도구를 내려놓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분노를 참아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한테 연락해줘.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밀린 월세 전액 입금 안 하면 계약 해지하고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15억 채권도 마찬가지야. 네, 사장님.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낼까요? 그래. 그리고 금요일 오후 7시에 우리 사무실로 오라 해.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고. 알겠습니다. 혹시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부 못해. 15억 채권 잡고 있는 사람이 부르는데 안 올 수가 없어. 네, 사장님.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 금요일 5시에 상견례 잊은 거 아니지? 결국엔 상견례 전에 오빠 얼굴도 못 보여드렸네. 미안해요. 요즘 많이 바쁜가 봐. 괜찮아. 이제라도 보게 돼서 다행이지. 근데 준혁 오빠는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오시고 아버님이랑 어머님만 오신다는데 괜찮아요? 괜찮지. 부모님을 먼저 뵙는 것도 좋은 거야. 아빠, 나 너무 떨려. 이런 일이 처음이라 걱정도 되고 엄마가 없으니까 이럴 땐 좀 무서워. 그래도 잘할 수 있겠지? 걱정할 필요 없어. 사돈 되실 분들이 네가 엄마 없다고 싫어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사람을 집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오히려 문제 아니겠니? 그래도 오빠는 차도 좋은 거 타고 사업하니까 좀 여유 있으시더라고. 솔직히 아빠가 부끄러운 건 절대 아닌데 오빠네 집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좀... 딸도 무언가 느낀 건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남자친구가 혹시 결혼 전에 먼저 살림부터 합치자고 하든? 어? 아빠 어떻게 알았어? 아니,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 중이야. 오빠가 전셋집 빼고 전세금으로 결혼 비용 하자는데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당장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은 건 잘한 거야. 계속 물어보면 우선 아버지가 상견례 해보고 결정하겠다 했다고 이야기해.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나한테 계속 먼저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하는 바람에 곤란했거든.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제 딸의 전세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해줄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금요일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에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시계만 쳐다봤죠. 오후 2시, 3시, 4시 시간이 참 더디게 가더군요. 오후 5시쯤 퇴근하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사실 일부러 상견례 장소를 사무실 근처로 정했거든요. 오고 가기 편하게요. 그리고 입구 카페에서 잠깐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5분 뒤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작업복 그대로 입고 갔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제 딸을 포함한 4사람이 안쪽에서 대화하더니 순간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본 예비 사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 그걸 보고도 모른 척 예비 사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 골목에서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꺼내려고 한다고 생각한 건지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하긴 오늘 상견례에서 전세금을 빼고 살림 합치겠다는 말을 하려면 그때 이야기는 꺼내면 안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전 그렇게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차 수리비 나왔나요? 제가 명함 드렸는데 명함도 버리고 가셔서 말입니다. 제 말에 예비 사위와 그의 아버지가 굳어버리는 걸 보니 웃기더군요. 장인어른, 그땐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 치곤 화가 많이 났던데요.
쌍욕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 신선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딸이 순간 정색을 하더군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한테 욕했어? 아니, 나도 몰랐지. 장인어른이 하필 우리 사무실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실 줄은. 정말로 맹세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전세금이 걸린 일이다 보니 필사적으로 변명하더군요.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건물 관리하는 사람을 아주 천민 취급하던데요. 그런 사람이 저를 장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비사돈 얼굴도 예비사위 못지않게 하얗게 질렸더군요. 계획대로 될 리가 없으니 그런 거겠죠. 이 사람들에게 제 딸은 돈 이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딸이 궁금해하며 묻길래 빌딩 건물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줬더니 딸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태 나 만날 땐 나한테 잘 보이려고 쇼한 거야? 언젠 관리인이 일하며 나 키워준 아버지가 존경스럽다며? 그땐 자동차가 긁히는 바람에 흥분해서 그런 거야. 절대로 무시한 게 아니야. 흥분하면 남의 아버지한테 욕해도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야? 오빠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야겠어. 난 우리 아빠 무시하는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 그렇게 변명일관도로 나오던 예비사위는 딸의 말에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곧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뭐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 견적 보낼 테니 돈이나 붙이세요. 어차피 결혼 쪽난 것 같으니까 그 돈이라도 받아야죠. 그리고 외제차라 견적 많이 나올 겁니다. 돈 없다고 찡찡대셔도 한 푼도 못 봐줘요. 솔직히 그때 흠집 난 것도 없었고 그 뒤로 저를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그 사이에 어디 흠집이 생긴 모양이더군요. 아니면 곧 생길 예정일지도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견적서 제가 받으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상견례는 다 끝난 거 맞습니까? 네, 저 여자가 결혼하기 싫다잖아요. 저도 이런 짠내나는 여자랑 결혼하기 싫어요. 전세 산다길래 모아놓은 돈이 좀 될 줄 알아서 만났더니 재수가 없으려니까 참나. 제 딸은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럼 이제 서로 용건 끝난 거 맞죠? 전 7시에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겠습니다. X도 없는 인간이 있는 척하기는. 수리비나 잘 갚으세요. 아시겠어요? 전 그런 예비 사위를 놔두고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가 그런 취급당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 네 잘못이겠니? 사실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저 인간이 아빠가 관리하는 회사에서 전화 통화할 때 들었거든. 너한테 전세금 뺏어 쓰고 파혼하겠다는 말을. 그래서 나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딸은 아까 전보다 더 충격받은 얼굴로 멈춰버렸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향한 사랑만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미리 알았으니 다행이지 않냐. 어서 집에 들어가서 씻고 맛있는 것도 좀 시켜 먹고 쉬고 있어. 아빠는 사람 좀 만나고 있게. 딸은 대답도 못하고 울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내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장으로 갈아입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직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준혁 대표님, 사장님 안에 계십니다. 들어오십시오. 사무실 안쪽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 사람이 순식간에 얼어붙은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올 생각도 못하는 것처럼요. 뭐 하세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세 사람이 쭈뼛거리며 제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걸음걸이가 마치 로봇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세 사람의 얼굴은 볼만했습니다. 예비사위였던 박준혁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이마에서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의 부모는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그 차 수리비 제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 인간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거의 90도로 숙여졌어요. 수리비 견적 나왔나요? 제가 변상하겠다고 아까 전에 상견례 장소에서 이야기했으니 갚을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광택 처리했습니다. 수리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땐 수백만 원 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용직 노가다가 무슨 돈이 있냐고 제가 평생 월급 모아도 못 산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친놈이었습니다. 예비사위가 될 뻔했던 놈은 거의 절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는 아시죠? 밀린 월세 6개월치 4,800만 원과 채권 15억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정말 일주일만 더 주시면. 박 대표님,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달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까지 입금된 게 있습니까? 단 한 푼이라도 들어왔습니까? 그게 계약이 좀 늦어져서 바이어 쪽에서 검토가 길어지고 있어서. 계약이요? 중국 바이어 계약 말씀이십니까? 그 이야기도 벌써 반년째 듣고 있는데요. 제 직원이 매달 똑같은 보고를 올립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딸하고 결혼 허락받으면서 전세금 빼서 갚을 생각은 아니었고요. 제 목소리가 좀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제가 화가 나면 막말을 해서 그렇지. 누가 장인어른이야? 말 똑바로 해! 방금 우리 딸이랑 다 끝났다면서! 박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아니, 용서하고 말 게 어딨어. 이미 우리 딸이랑 끝난 사이인데. 끝나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박준혁이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왜? 내가 이 빌딩 주인이라니 이제야 죄송해? 그리고 무릎 꿇는다고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사장님, 내가 오늘 박 대표 부른 건 두 가지를 당부하려고 불렀어. 첫째, 내 딸과의 관계를 신속히 정리해. 내 딸은 박 대표한테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왠지는 알지? 안 됩니다. 전 서윤이 정말 사랑합니다. 아까 전에 말이 헛나온 거예요. 화가 나서 홧김에 그런 것뿐입니다. 사랑? 아까 전에 이런 짠내나는 여자 싫다고 안 했나? 그건 제가 사장님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알았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모를 줄 아나? 내 딸 전세금 노리고 결혼했다가 파혼하려고 한 거잖아. 그래서 계속 살림 합치자고 내 딸 조르고 있었으면서 어디서 사랑을 말해? 그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둘째, 밀린 월세와 채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야. 내일부터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할 테니 그쪽도 변호사 선임해.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회사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박 대표님 가족은 그 기회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를 악착 같아, 인정머리 없다, 박박 우려먹는다고 하셨죠? 제가 다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사무실에서. 세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제 딸이 울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남자를 잘못 만나 팔짝 꼬이는 것보다야 예방접종 한 번 하고 잠깐 아픈 게 낫겠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서윤이도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경고하는데 내 딸 앞에 나타나면 그 즉시 여기서 쫓겨나는 거야. 제가 호통을 치자 급 쭈그러들더군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장미꽃 백송이에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들고 찾아왔더군요. 이참에 프로포즈라도 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을 보니 참 웃기더군요. 서윤아, 내가 정말로 미안했어. 내가 너한테 뭐든 속죄하며 살게. 제발 용서해줘. 응?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가난한 관리인 딸이라서 싫다며. 갑자기 왜 이러는데? 난 당신 이런 거 이해가 안 돼. 뭐가 진심이야? 아니, 당연히 지금 이 순간이 진심이야. 난 널 사랑했어. 잠깐 흥분해서 일을 그르치긴 했지만 충분히 다시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진심 좀 받아줘. 내가 또 당할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한 짓 내가 용서 못해. 그리고 난 주변 사람들 하찮게 보면서 자기 콧대만 높은 줄 아는 인간하고는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딱 한 번 실수한 거잖아. 딱 한 번. 그거 하나만 용서해주면 내가 너 평생 모시면서 산다니까. 그만! 딸이 소리쳤습니다. 제 딸이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온순하고 얌전하던 딸이 저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난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지하게 나를 생각해주는 줄 알았다고. 근데 내 뒤에선 나와 우리 아빠를 무시했잖아. 그것도 쌍욕을 했다며?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신 그러지 않을게. 박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일어나. 난 사과 받고 싶지 않아. 진심이 없는 사과 따위 필요 없어. 그리고 다 들었어. 오빠가 내 전세금 원해서 나한테 그랬다는 거. 그거 우리 아빠 전 재산이야. 그거 절대로 너한테는 안 줄 거야.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딸이 귀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서윤아,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나가라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박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딸을 돌아봤지만 딸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엔 저와 딸만 남았습니다. 아빠. 딸이 제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괜찮아, 우리 딸. 지금 안 거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이혼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빠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너무 순진했어. 바보같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그 사람이 거짓으로 다가온 거지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사람을 믿은 게 죄가 아니야. 한참을 울던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빠, 저 인간이 왜 다시 저한테 와서 저러는 거야? 돈 없다고 무시했으면서 도대체 왜... 아이, 그건 내가 저 인간 회사 사무실 빌딩 주인이거든. 너한텐 언젠간 말해줄 생각이었는데. 딸은 엄청나게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냐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정말 아빠가 건물주? 근데 저 인간이 아빠가 건물주인 거 알았구나. 그래, 내가 분명히 건물주인 거 밝히고 너한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끼어이 찾아왔네. 네가 알아서 잘 처신했으니 다행이지. 미친놈이 어쩐지 뒤집개처럼 확 뒤집혀서 왔다 했더니. 아빠가 부자라는 거 알고 찾아왔어? 와, 그냥 보낸 게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쌍욕을 퍼부어줬어야 하는데. 괜찮아. 아빠 앞에서 직소리도 못하고 갔어. 지금 월세 못 내서 법으로 해결하기로 했으니까 똥줄 탈 거다 아마. 근데 아빠,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속일 수가 있어? 나 진짜 아빠 힘들게 살아서 결혼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아빠 혼자 놔두고 결혼할 생각하니 마음이 불안했는데. 너한테 말하면 네가 돈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볼까 봐. 그 엄마가 그랬거든. 돈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제 말에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걸린 제 엄마 사진을 쳐다보더군요. 슬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 법무팀은 박준혁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밀린 월세와 채권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고 사무실 명도 소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놈은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딸한테도 연락하려고 했지만 딸은 아예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의 회사는 파산했죠. 빌딩에서도 나가야 했고 그의 가족은 강남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싼 차도 압류당했다고 하더군요. 딸은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저를 건물 관리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기꾼 같은 인간 구분하는 데 참 좋은 방법이라며 종종 쓰겠다며 제 허락을 받아갔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